다음 이야기는 외로움이 어떻게 신뢰로 바뀌고 그 신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가장한 접근, 공감을 무기로 한 사기, 그리고 마음을 내어준 대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성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숙은 아침마다 식탁 의자를 하나만 꺼냅니다. 두 개를 꺼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익숙해진 지는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그 빈자리는 매번 새롭게 눈에 들어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해. 장례가 끝난 뒤 한동안은 전화가 자주 울렸지만 시간이 흐르자 안부는 줄었고 그마저도 명절 즈음에만 남았습니다. 집은 넓었습니다. 거실은 소리가 울릴 만큼 비어 있었고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조용해질 수도 있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17억 원은 서류 속 숫자로만 존재했습니다.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남았잖아요. 노후는 걱정 없으시겠네. 그러나 정미숙에게 그 돈은 위로도 대화 상대도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일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 후배 이선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요즘 너무 혼자 계시는 것 같아요. 정미숙은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혼자가 편해질 나이야. 그러나 이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는 사람이 필요한 분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선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교 모임 하나 있는데요. 다 비슷한 또래고 다들 혼자예요. 정미숙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데는 나랑 안 맞아. 그런데도 그날 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은 정미숙이 스스로에게 인정하지 않던 마음이었습니다. 모임이 있는 날 정미숙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옷은 너무 튀고 이건 너무 늙어 보이고 결국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리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기대하지 말자. 그냥 사람 구경만 하자. 모임 장소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정미숙은 문을 열고 들어가며 순간 주춤했습니다.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낯선 얼굴들. 그때 누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인상, 지나치게 다가오지 않는 거리. 네, 좀 어색하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저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영준이라고 합니다. 정미숙입니다. 그는 이름을 되뇌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미숙 씨. 그 호칭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오영준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숙이 말할 때는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정미숙의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저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오래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가끔은 제일 힘들더군요. 정미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날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정미숙은 처음으로 집이 덜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연락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사소한 문자였지만 그 사소함이 그녀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둘은 가끔 산책을 했고 가끔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영준은 늘 한 발짝 뒤에 있었습니다.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배려가 정미숙의 마음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이 사람 연락을 기다리고 있네. 그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비 오는 오후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혼자인 시간이 길어서 사람 만나는 게 더 어려우셨죠? 그 질문에 정미숙은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좀 낯설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되니까요. 그 말에 정미숙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 확신이 그녀에게 안전함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정미숙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오래 웃었다. 그게 이렇게 큰일인 줄 몰랐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이르다. 하지만 호감은 분명히 있다. 그 호감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정미숙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훗날 가장 아픈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오영준이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낸 날은 아주 사소한 대화 속에서였습니다. 그날도 둘은 늘 가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 햇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정미숙은 그 풍경이 평온하다고 느꼈습니다. 오영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 말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 씨, 혹시 제가 요즘 좀 말수가 줄었나요? 정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 보이셔서요. 그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그 웃음 뒤에 어딘가 무거운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조금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미숙이 먼저 묻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오영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던 사업이 하나 있는데 요즘 자금이 좀 묶였습니다. 정미숙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사업이요? 네. 작은 부동산 관련 투자입니다. 크게 위험한 건 아닌데 시기가 좀 애매하게 겹쳤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도 절박함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곤란하지만 통제 가능한 문제처럼 말했습니다. 은행 쪽 문제인가요? 정미숙의 질문에 오영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절차가 길어졌습니다. 요즘은 모든 서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괜히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미숙 씨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정미숙은 오히려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녀는 스스로도 모르게 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오영준의 일상 속에 조금씩 균열 같은 이야기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은행 다녀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류 하나 때문에 하루를 다 쓰네요. 그 말들은 불평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정미숙은 그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이미 여러 번 보아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연락을 늦게 보냈습니다. 미숙 씨, 오늘은 통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미숙의 마음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짧았지만 묘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거래처 쪽에서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숙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그녀는 자신이 이미 그의 일에 깊이 감정이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며칠 뒤 오영준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숙 씨, 혹시 제가 무례한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정미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그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깍지 낀 채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마지막 수단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모습은 계산된 연기가 아니라 진짜 곤란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자금이 잠깐만 필요합니다. 정미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얼마나요? 그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크게는 아닙니다.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정미숙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3천만 원. 큰돈이긴 하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녀의 침묵을 오영준은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큰돈을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는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미숙 씨가 불편하시다면 절대 괜찮습니다. 그 말이 정미숙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집에 돌아와 통장을 여러 번 열어보았습니다. 사망보험금, 정기예금, 현금성 자산.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빌려주는 거야. 잃는 게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아닐까? 그 목소리는 애정 앞에서 너무 작았습니다. 다음 날 정미숙은 결국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영준은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그의 눈에 진심 어린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정미숙의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첫 송금 이후 오영준은 이전보다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미숙 씨, 오늘은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정미숙은 그 말들이 고맙기도 했고 어딘가 비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번에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정미숙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찻잔을 꽉 잡았습니다. 또요? 그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세무 쪽에서 정산 시점을 조금 앞당겼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도장이 찍힌 종이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가세 선납금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정미숙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8천만 원이요? 네. 이걸 넘기면 다음 달에 투자금 2억 4천만 원이 바로 풀립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바로 정산해서 미숙 씨 돈부터 먼저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미숙은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러나 이미 3천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지금 멈추면 그 돈은 영영 못 돌려받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그녀는 결국 8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이후 요청은 점점 구체적이고 정교해졌습니다. 이번엔 계약 이행 보증금입니다. 1억 2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외환 송금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7천만 원만 임시로 필요합니다. 그는 매번 명확한 이유와 돌려받을 날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덧붙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정미숙의 통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보험금 17억 원 중 절반 이상, 정기예금 해지, 심지어 노후 대비로 남겨두었던 현금까지. 그녀는 불안해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미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준 씨, 저도 이제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가 말한 마지막 금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미숙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이건 너무 커요.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미숙 씨,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절박한 호소처럼 들렸습니다. 정미숙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통장은 사실상 비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오영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미숙은 처음엔 그저 바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불안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정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잠적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막혀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을 때 남은 돈은 생활비 몇 달치뿐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전 재산, 미래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미숙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그러나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설마 그 남자한테 돈 준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 엄마 나이가 몇인데?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한테 한마디라도 하지 그랬어. 이제 어떡할 거야? 전화가 끊긴 뒤 정미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넓었지만 그 안에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밤이 되면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사랑이라고 믿었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지,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은 돈보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더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정미숙은 불 꺼진 집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기다렸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의 통화가 끊긴 뒤 정미숙은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걸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순간마다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와 딸의 실망 어린 한숨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상처만 주겠지. 이제는 나 같은 엄마가 부담일 뿐이겠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밀어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소리는 흘러가 버릴 뿐 그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가장 잔인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한순간도 진심이 없었을까? 오영준의 얼굴이 떠오르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의 웃음, 그의 다정한 말투, 미숙 씨라고 부르던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게 연기였다는 게 분노가 치밀었다가 곧바로 허무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속은 건 나야. 그녀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흐려졌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사람이 고팠을까?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이 스스로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그제야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존엄을 잃었다는 감각이 더 아팠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미숙은 화면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잘 지내? 그 짧은 한마디에 정미숙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그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공기 속에서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외로웠겠지. 그 말에 정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화가 났던 건 사실이야. 근데 엄마 혼자 견디게 둔 것도 우리 잘못이더라.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뒤늦은 후회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미숙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댈 곳을 찾고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싶었던 마음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재산은 없었습니다. 보험금도 저축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다시 벌면 돼. 같이 살면 돼. 그 말은 정미숙에게 새로운 숨을 주었습니다. 정미숙은 작은 마트 계산대에 섰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하루하루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주말마다 찾아왔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 식탁에는 사람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이제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필요받으려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를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미숙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무일푼이지만 혼자가 아니었고 상처가 있었지만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지나온 자신을 조용히 끌어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사랑과 신뢰라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도 값진지에 대해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과 사별한 뒤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손에 쥔 60대 여성 정미숙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이끌려 사람을 믿고 그 믿음이 교묘한 사기로 변질되면서 전 재산과 자존감,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잃어버리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고 그 다음에는 공감이었으며 마침내는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이용당했고 정미숙은 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믿는 마음을 잃고 깊은 자괴감 속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지점은 사기가 폭력이나 협박이 아닌 다정한 말과 배려, 공감과 기다림이라는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가해자는 서두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들었으며 의심이 들 때마다 애정으로 덮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왜 속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사기를 당한 뒤의 고통이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정미숙이 겪은 진짜 지옥은 돈을 잃은 순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실망과 단절, 그리고 스스로를 한심하게 바라보게 된 그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를 당하고도 사회와 가족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 침묵과 고립 속에서 더 깊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내민 화해의 손길,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며 다시 연결되는 가족의 모습, 그리고 무일푼이지만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며 조금씩 존엄을 회복해가는 정미숙의 모습은 한 번의 선택이나 실수로 인생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외로움은 약점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며 그 틈을 노리는 범죄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정이 딱 맞아떨어질 때 그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보호이며 중요한 결정일수록 반드시 가족과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기를 당한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사회와 가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사기를 막는 경고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